22년 12월 파월은 완전하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어벤져스의 명대사인데 Under any circumstance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2%의 물가 목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부 묵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2%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물가랑 굉장히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최대의 성장률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되는 세상은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2%의 물가 추진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추진할수록요 성장의 동력은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치솟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올해 금리를 몇 번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7번에 가까운 그런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이 4월에는 0번일 수도 있다. 그랬다가 5월 되니까 다시 3번, 4번일 수도 있다. 그랬다가 지금 6월이 되면서 다시 1번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준 FOMC나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실생활까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는데 2020년부터 굉장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2022년 이후에 금리 상승과 함께 자산 시장이 붕괴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리가 너무 중요해졌고 이런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자산 시장에 대응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채부심 채널에서는 분석왕을 통해서 연준 그 이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명한 그런 책, 돈찍제 이런 책도 소개를 시켰고요. 그리고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바의 중립금리라든가 이런 개념을 소개했는데요. 최근에 연준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준의 가장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연준 총재 오스틴 굴스비가 최근에 했던 그 발언 뭐냐면은 인플레가 내려가려면은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정말 머리를 싸매고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왕 코너에서는 이런 2% 물가 목표제와 고용 간의 어떤 관계가 있었고 이거를 종합적인 연대기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목표제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96년 FOMC 때 그린스펀 체제 하에서 물가 목표를 암묵지처럼 도입을 하고 있다가 2012년 버냉키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2%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기간에 평균 2% 물가 목표제라는 것으로 범위를 약간 넓혀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정확히 말하면 12년부터는 미국도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72개국이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물가를 보는 그런 관행은 그래서 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90년대부터 물가 목표제가 도입이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때문이었는데요. 미국은 1970년대에 어마어마한 대인플레이션 시대를 걷게 되는데 당시에 자산 가격과 그 다음에 물가 가격이, 상품 가격이 동시에 10%대까지 치솟으면서 엄청난 그런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종전에는 그 정도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주 강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1927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런 경기 침체 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이로운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물가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관통하는 물가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높은 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폴 볼커가 79년에 들어오고 그리고 87년에 은퇴하는 과정에서 폴 볼커의 20% 금리와 함께 자산시장이 붕괴를 하고 그리고 82년부터는 안타깝지만 미국의 저축은행 대부 사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면서 80년대 미국은 소위 대불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높은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초장부터 개입을 해서 그 상한선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이론화했던 유명한 경제학자가 밀턴 프리드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전부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면서 통화량을 조정하면은 물가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연간 통화량의 적정한 퍼센티지의 증가로 물가를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을 설파하게 되고요. 세계 학계라든가 여러 정부나 산업계에서는 그때의 물가를 관리할 만한 여러 가지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을 어느 정도 준용을 해서 준칙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전 세계는 금융화가 되게 되면서 통화량 변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환율도 자유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통화량과 물가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희석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만으로는 물가를 똑바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졌었는데요. 그때 각국 중앙은행과 전 세계의 어떤 해법을 제시한 것이 뉴질랜드 중앙은행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아예 우리가 어떤 특정 2% 물가 목표를 가지고 물가 관리를 하면서 통화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생각을 90년대 옐런을 통해서 미국 연준에도 전파를 하게 되고, 옐런이 이것을 그린스펀에게 96년 FOMC 등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96년 연준에서부터 어느 정도 물가 목표제가 통용이 되다가 물가 목표제의 유리함에 대해서 97년에 논문을 썼고, 그리고 99년엔 책까지 냈던 버냉키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그런 유명한 논문을 베이스로 하면서 미국도 2012년부터는 2% 물가 목표제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 정확히 말하면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의 대물가 상승과 대침체를 봤던 유럽 나라들 역시 미국의 상황이 자국에 올 것을 굉장히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물가 목표제를 시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특히 당시에 당대 최고 경제학자라고 평가받았던 그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밀턴 프리드만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그런 잘못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자유시장 근본주의적 정책을 지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은 굉장히 복지국가로서 명성이 높았는데 80년대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테랑, 그리고 영국에는 대처가 그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주택들을 민간에 매도하고 등등 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휩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위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가장 유리한 체제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인식이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너무 높은 것보다는 2%로 안정적으로 잡힌 상황에서 그렇게 유지되는 게 경제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최적의 상태라는 것은 실업률도 가장 낮고, 그리고 상승률도 가장, 물가도 안정적으로 통제될 때 자원 배분이 가장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제의 어떤 이데아적인 상태라고 보면서 이거를 추구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를 도입한 버냉키는 97년에 그 유명한 논문인 인플레이션 타겟팅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99년에는 또 저서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물가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경제에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낮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그런 합의가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유시장 경쟁 체제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의 최적의 자원 배분이 돌아가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최대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이 물가 목표제의 시행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후에 계속 도전을 받게 되냐면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2% 물가 목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최대의 경제 성장,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항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밝혔던 시카고 학파, 어떻게 보면 시카고 학파는 밀턴 프리드만을 배출한 자유시장 근본주의, 시장 근본주의의 그 본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본체를 계승한 연준의 비둘기파 의원인 오스틴 굴스비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물가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가의 안정세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이 가장 낮은 실업률과 최대의 경제 상승률이라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낮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꾸로 실업률이 높아야 되는, 이 실업률이 높다는 거는 최적의 경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우 상호 모순적이고 이해상충적인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 물가 목표제가 추구하고 있는 연준도 이중책무라고 해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이라는 양대 책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6년에 연준에서 그린스펀이 이런 물가 안정을 좀 더 추구하는 이런 형태로 그의 정책을 전개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볼커 시기에 너무나 급격했던 물가 상승과 대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반드시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린스펀은 정통 경제학자이기도 했지만 버냉키로부터 하여금 다소 약간 기인이다, 도인이다 약간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보기 어렵던 그 막스의 임금 결정 이론을 그도 조금 차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임금이라는 거는 혹은 또 고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임금을 높게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임금을 높게 받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출을 늘릴 수가 있게 되고 지출이 늘어난다면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킬 압력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임금 물가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이론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실업률이 낮고 노동자의 결정 권한이 생기면 생길수록 임금 상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완전 고용 혹은 자연 실업률 수준의 초저 실업률로 가면 갈수록 임금은 거꾸로 굉장히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90년대 의회에 나가서 여러 차례 증언하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퇴직이나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이 임금 상승률을 높이지 않은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그것이 미국의 90년대 물가 안정에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잠정적 그리고 2012년부터 미국 연준도 명시적으로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했지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물가와 고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모순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현재는 연준이 이중 책무를 갖고 있고 그런 이중 책무인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논리가 전개되다가 드디어 그 시카고 학파의 그 정통성을 계승했던 오스틴 굴스비조차 다시 과거의 물가 안정과 그런 실업률이 다시 치솟는 결국 고용 안정이 훼손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속마음을 그대로 언론에게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 미국에서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고 2022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했는데 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거는 물가가 2%를 잠깐 넘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곧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2% 이상을 계속해서 특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높을 수 있는 그런 고압 경제, 압력이 높은 그런 고압 상황을 됐을 때 그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긴 했었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처음 만났던 것은 연준도 언제 만나게 됐냐면은 21년 6월에 처음 만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21년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5.4%를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파월은 7월 달에 미 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미 의회에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게 되냐면은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한술 더 나가서 21년 8월 잭슨홀에서는 물가가 일시적인 5가지 이유를 논거로 들면서 그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 물가
물가가 덜 오르고 있다는 그 핵심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5가지 이유는 이후에도 굉장히 화두가 되긴 하는데요. 왜냐면 그 당시에 올라갔던 그런 물가는 CPI가 크게 올라가고 연준이 주목해서 봤던 그런 PCE 물가라는 거는 크게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CPI보다는 PCE를 또 PCI에서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PCE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근원 PC가 아주 높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가가 트랜지토리하게 강세인 거지 곧 내려올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스토리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PCE 역시 급격하게 강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결국 연준 파월은 자기의 그런 생각을 번복하게 되면서 그래서 마치 그렇게 그 이후부터 나왔던 유명한 발언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 보고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그런 PC는 뭐 어떤 데이터냐, 그리고 CPI는 어떤 데이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와 공부도 많았고요.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은 PC와 CPI는 발표 기관이 다르고 성격이 좀 다른데 CPI는 도시 근로자들의 지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래서 주거비가 좀 높은 비중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발표 빈도 자체도 많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PC는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총 지출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그런 종합적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도시 근로자들의 지출에만 포커싱을 했던 CPI보다는 PC를 좀 더 근원적으로 봤던 거고요. 그래서 PCI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높았다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그냥 큰 실수를 하고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현재도 연준은 이런 근원 PC를 가장 중요한 물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물가 안정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PC를 발표할 때마다 이게 종전보다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PC가 내려갔을 때 경제가 최적의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증 논문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냐면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과 경제의 장기적인 최적의 그런 성과가 서로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하는 논문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가 목표제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다른 사이드의 경제학자들이 22년 이후부터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실제 22년 이후부터는 물가 목표제에 대한 그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물가 목표제 2% 그 자체를 비판하면서 2%가 아니라 만약에 근원 PC를 본다면 2에서 3.5%를 봐야 된다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었고요. 소위 어떤 선이 아니라 범위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쪽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물가 목표제는 90년대 이후의 작품이고 미국 기준으로는 12년 이후니까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10 몇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물가 목표제를 근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다시 손을 대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22년에 굉장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파월은 완전하게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어벤져스의 명대사인데 under any circumstance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2% 물가 목표는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2%라는 기준을 다뤄버리면 중앙은행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가 목표제의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당시의 소리들을 전부 묵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2% 물가 목표제는 미국 중앙은행에 거의 건들 수 없는 신성시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애초에 이런 물가 목표제가 과거로부터 도입됐던 배경을 보면 결국 미국인들은 1970년대를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70년대에 엄청난 그런 대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있었기 때문에 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장기 침체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미국인이 다 겪었었는데 그거를 용인하면서 물가 목표제를 2%가 아니라 3%라고 올리겠다고 등등 한다는 것은 미국의 많은 나이가 많은 그런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미국 국민들의 하여금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중앙은행장도 지금 이런 2% 물가 목표제를 손쉽게 없애겠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 파월로 오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 목표제와 물가 관리의 그런 방침은 더 견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제의 기원을 찾아보시면은 결국은 시카고 학파로 대표되는 밀턴 프리드만과 통화주의, 그리고 이런 자유시장 근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근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을
케어하는 그 푸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개입주의라고 할 수 있는 케인지안 경제학파가 득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안티테제로서 등장을 했고, 그래서 통화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을 왜곡시켜서 가격의 왜곡을 갖고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민영화하게 되는 그런 이론적인 단초를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생이 됐고,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은 결국은 물가가 안정적이라면 최적의 경제 상태가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틴 글스비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반언을 했다는 거는 우리한테도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마치 물가 안정이랑 경기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서의 경착륙이라는 거는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률이 감축되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태라는 거는 현재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고 있는 물가 안정의 장기적인 목표가 결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과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 즉 완벽한 어떤 이데아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물가 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현실은 그런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성장성으로 오히려 경제 상태가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반증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2% 물가 목표제 혹은 물가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최적의 경제 상태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 주류 경제학 사이드에서는 그 어떤 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은, 분석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전체적인 거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시 경제학들은 사실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시험관 속, 실험실 속의 경제적인 상태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어떤 자연과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고, 그리고 열려있는 그런 사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경제학이 처음 도태되는 과정에서 경제학은 자연과학을 추구했고, 연역적이면서 보편적인 어떤 하나의 답이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현 주류 경제학 메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실증적으로 반론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경제학이 메신저나 혹은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일반 소비자 전체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2%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물가랑 굉장히 낮은 실업률과 미국의 최대의 성장률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실제 그렇게 되는 세상은 안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2%의 물가 추진을 과도하게 추진하면 추진할수록요, 성장의 동력은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치솟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하드랜딩에서 소프트 랜딩, 심지어는 노 랜딩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드 랜딩 시나리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복합적으로 들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분석왕에서는 주류뿐만 아니라 그런 비주류 혹은 실증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물가 목표제에 대한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전개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류 경제학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논리들이나 이론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시장이 사실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마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시장은 항상 거품과 과열, 폭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증폭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이 항상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학입니다. 최근 증권가를 정말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를 했죠. 동해안에
140억 배럴 상당의 천연가스가 내장되어 있고 그게 이제 확률이 몇 퍼센트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특별했던 거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6월 3일에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 역시 유틸리티 섹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던 입장에서 이렇게 무거웠던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뉴스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피크아웃과 관련된 논란 중에서 한국이 산유국이 된다면 피크아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달라지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시장에 어떤 정보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주가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합리적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주가에 있어서 어떤 누군가는 그 주가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주가라는 거는 항상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오던 것이 이런 경제학이라든가 시장의 전반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50년이 넘는 그런 좀 캐캐묵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심대한 논쟁이 있는데, 바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왕에서는 이 가격과 가치에 대한 짧게는 반세기, 그리고 길게는 뭐 250년 넘는 기간에 있었던 그런 가격 가치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가치에 대한 그런 고민은 경제학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은 거기서도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애덤 스미스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두 가지로 쪼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용했을 때의 사용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교환가치,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예를 그는 책에서 물과 다이아몬드로 얘기를 하는데요. 물 경우에는 사용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교환가치는 사실 굉장히 낮은 그런 제품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용가치가 없진 않지만 사용가치 대비 엄청나게 높은 교환 가치로 거래되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어떤 특정 제품과 서비스가 사용 가치 대비 높은 교환 가치를 갖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가치가 어디에서부터 오고 높은 교환 가격은 도대체 어떤 걸로 합리화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와 가격 간의 200년 넘는 그런 논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런 가치는 결국은 어떤 생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치의 근원이 생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하는 거는 당연히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노동이 어디선가 가치를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고전 시대의 경제학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전 시대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생산에서 어떻게 가치가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가치라는 거는 뭔가 땅에서 이렇게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가치의 기원은 땅에 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애덤 스미스 이전의 경제학에서 가치라는 거는 혹은 그 나라의 부라는 거는 어떤 금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고전주의 경제학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는 어떤 그 나라의 가치라는 거는 결국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주류 경제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사용가치 대비해서는 그 교환가치,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관심이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고민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교환가치의 적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많은 여러 경제학자들의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여기다 어떤 분기점이 나오게 되는 거는 아마도 이제 완전 현대적인 지난 50년 동안의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논리 중에 하나가 1965년에 유진 파머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발표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그 움직임은 결국 주가와 같은 그 움직임은 랜덤하게 움직이고, 시장은 어떤 정보를 실시간 타이트하게 합리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장에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어떤 초과 성과를 지속해서 낼 수 없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주제의 그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이론은 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줬었냐면은, 종전에는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여러 가지 상품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지능이 높고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떤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 이론은 어떤 사람이 그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시장에서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유진 파머의 주장은 소위 월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그런 존재 자체를 건드려 버리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치에서부터 효율적 시장 이론까지 왔지만 사실 가치가 어떻게 가격이 됐는지는 중간에 한계 효용 이론을 거치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지만요. 요거까지 얘기하면은 완전히 우리 영상이 무슨 경제학에 대한 그런 이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한다면은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현재 가격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부터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파머의 등장 이후에 이 이론은 엄청나게 도전을 받게 되는데, 종국에는 65년의 그 논문을 반박하는 데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반박하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로버트 슐러였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우리가 S&P KCN 슐러 지수, 요즘에 연준에서 물가를 얘기할 때 항상 주거비가 끈적끈적하다라고 말할 때 그 주거비 지수를 만들었던 케이스와 슐러라는 두 명의 교수가 합작으로 만들었던 게 주거비 데이터였는데요. 로버트 슐러는 그거를 1980년대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그 S&P에 매각을 하고 난 자금을 가지고 섬도 매입하고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 슐러는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약간 주류 시카고 학파와 같은 그런 주류 경제학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케인지안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케인지안류 경제학파들은 역사주의라든가 제도주의라든가 혹은 실증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는 유진 파머의 논문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는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짚는 그런 논문을 거꾸로 쓰기 시작을 해서, 종국에는 로버트 슐러가 이제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는 그런 논문 발표와 함께 유진 파머의 논리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걸 발표하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요. 본인이 대만에 있는 오래된 데이 트레이더들의 데이터를 계속 봤더니,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하더라.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서는 잘 알거나 머리가 좋거나 경험이 많거나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길 수 없고, 주가는 랜덤 워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나 다 성과가 똑같다라는 회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로버트 슐러는 그게 아니고 실제 실증 데이터들을 보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버핏의 존재가, 이 레전더리한 버핏은 굉장히 수십 년에 걸쳐서 초과 성과를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장 버핏을 봐라. 버핏을 보면은 저 사람은 주식을 너무 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실증 반증으로 버핏도 종종 거론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시장 가설파에서는 그런 일부의 이례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효율적 시장 그 자체 개념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다만 완전히 이게 작동하는 강형 시장이 있고 잘 작동하지 않는 준강형이 있고 좀 약하게 작동하는 약형 시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다시 3단계로 쪼개면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 자체는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쪽하고, 결국 이쪽은 정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하는 쪽이고, 성과는 결국은 다 동일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고 이것이 구조적이고 추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버트 슐러 역시 너무나 유명한 그 논문과 함께 결과적으로는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되는데요. 그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그런 논문의 코어는 뭐냐면은, 지난 1927년, 1987년처럼 미국에서 주식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기간이나 아니면 1999년부터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과정,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시장의 버블이 생겼다가 꺼지는 과정들을 보면 특정 가격이 항상 고평가되거나 과열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었고요. 그런 메커니즘들은 어떤 여러 가지 기전으로 움직였는데 시장이라는 건 사실 자기 예언적, 자기 예언 실현적인 면이 있어서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자산 가격이 버블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미디어가 온통 그 얘기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정보들이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이것이 자기 실현적 예언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게 과거에도 항상 반복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특정 자산 가격이 버블로 가는 과정에 특정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게 꺼져 나가는 걸 보면은 시장이 항상 합리적으로 정보를 잘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정보가 거품으로 치닫게 되고 그런 거품이 99년, 2001년에 있었던 것처럼 2008년에도 있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쉴러는 나중에 실증 경제학자로서의 그런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이 둘이 한참 열심히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로버트 실러뿐만 아니라 행동 경제학을 발표했던 그런 세일러 교수 같은 사람도 빅숏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세력이 한참 대결하다가 결국 판정은 어떻게 됐느냐? 2013년 노르웨이 할리먼에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유진 파머를 수상을 하고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업적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동시에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던 로버트 쉴러도 동시에 수상을 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마치 그 뉴스 이후에 어떻게 천동설을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와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를 동시에 수상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그런 엄청난 이제 논란 속에 그해 경제학상을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2010년대부터 주식시장에 애널리스트로 들어와서 그때 금융투자 분석사나 투자자산 운용사 같은 자격증을 준비할 때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이 진짜 맞는 이론인가? 그럼 나는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자산운용업의 전문가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여러 실험들이 있었거든요. 원숭이가 다트를 던지나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고르나 수익률이 똑같다고 한다면 나는 결국 원숭이보다도 못한 그런 주식 수익률을 가지고 전문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을 증명하는 사례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현타가 왔었는데 2013년에 둘이 동시에 수상시켜버리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어떻게 보면 양쪽 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고민이 됐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실증적으로 버핏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갔었고요. 버핏은 몇 년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들이나 혹은 그 생각이 어떠냐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밝혔는데요. 버핏은 시장은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는데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밝히게 됩니다. 시장이 사실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마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시장은 항상 거품과 과열, 폭락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폭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격이 항상 옳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어떤 자산 가격이 지금 현재의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게 무조건 옳은 가격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효율적 시장가설 이론이나 혹은 비이성적 과열을 조금 다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유진 파머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1970년대에 그의 주장은 미국에서 인덱스 펀드가 나오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라떼 같긴 하지만 그때는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면서부터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 미국의 빅4 자산운용사들의 그 보유 운용 자산액이
40에서 50조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블랙락,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뱅가드 같은 그런 회사들의 인덱스들은 엄청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QQQ, TQQQ, SPY, VT 같은 여러 가지 ETF들을 사면서 수시로 그거를 거래하고 계실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인덱스 지수 펀드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존 보글이 1975년에 뱅가드를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그런 한심한 아이디어로 왜 지수에 투자하느냐라는 그런 도전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진 파머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결국 시장을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 올라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그 말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75년에 존 보글의 뱅가드 이후에 인덱스 시장은 커졌고 그리고 닷컴 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너무나 액티브하게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크게 나면은 자산이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산운용 배분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지수를 추세 추종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들이 대세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토대 위에서 자산 운용업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충분히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이 너무 100%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어떤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 스스로가 그런 초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단과 분석하에 투자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왕 진짜 자본주의 편에서는 자본주의와 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건데요. 다만 우리는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말을 빌리자면은 내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를 공부한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투자 성과가 단기적으로 너무나 높은 고성과 혹은 아니면 내 어떤 자산을 어떤 특정 자산에 완전히 몰입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과거 250년의 현대 경제학의 역사에서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자산 배분, 어떤 전략,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들이 나왔는지를 같이 공부하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 같이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복합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층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와 함께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왕 진짜 자본주의 편을 통해 가지고는 종전에는 주류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조금 다뤘다면은 앞으로는 현재 실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품 시장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더 긴밀하게 해줄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앞으로 영상에서도 실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2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 대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트럼프는 기술력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암호화폐도 미국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미국적 정신이란 거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인데 트럼프는 그 유명한 발언 모든 나머지 비트코인이 다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암호화폐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만들겠다. 동맹국엔 10% 적성국엔 60%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가들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내가 2018년에 관세 부과해봤는데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히려 미국을 살릴 인물로 안녕하세요. 분석왕 최상욱입니다. 7월 12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미국 대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 트럼프 구도에서 트럼프가 아주 우세하리라 보지 않았었다가 총격 이후에 순교자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요. 그와 함께 지지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특히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죠. 저희 채부심에서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서 다뤘던 그를 지명하자 더욱 선명해진 트럼프의 노선으로 인해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 이기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퇴임 논란 이후에 주말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인 X에 본인의 개인 계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 역시 바이든의 지지를 받아서 그 역시 개인 계정으로 그거를 승인한다,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 대선은 지금 민주당 역시 뭔가 경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인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정책적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그래서 채부심 채널 역시 경제를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대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부상의 그 기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과격한 말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마치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인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X, 구 트위터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살릴 인물로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부터 미국을 살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국 중산층 이하 가정이 붕괴, 그리고 2000년 이후 태어나는 지금의 미국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기대 수명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로부터 미국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상위 1%가 중위 6%의 소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그런 소득 불균형 그리고 자산 불균형의 인식들이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단의 경제 분과 핵심 요인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올해 5월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장에 자유롭게 놔두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남의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코노미스트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런 제조업의 붕괴, 그러니까 소위 다른 나라 제조업들이랑 경쟁하면서 비교 열의로 인해서 자연 도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역 상대 국가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친제조업 정책들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지게 된 것이지 자연도태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눈에는 시장이 굉장히 자유시장 경제이고 공정시장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은 불공정 시장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미국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컴퓨터를 전량 수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세계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고작 12%의 점유율만 갖고 있을 뿐이고 배터리, 드론, 원전, 요즘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설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런 불공정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지 비교 열의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 제조업이 붕괴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중산층 이하 노동 가구들이 붕괴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대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부상하는 것이 대만의 실리콘 가격이 싸서 그런 줄 아느냐? 한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의 철강 산업이 한때 부상을 했던 것이 한국 철광선 가격이 싸서가 절대 아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을 보호했고 그들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를 통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부상한 것이 중국 전기차 원재료가 싼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라이트하이저가 트럼프 1기에 중국 전기차에 관세 25%를 부과한 게 2018년도였는데요. 그걸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도 유럽처럼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재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업체들에게 거의 점령당하시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보호된 거는 테슬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 보호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유무역을 신성한 것처럼 지키자고 하는 그런 주류 경제학파들의 주장에 일가를 하면서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제조업의 붕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이트하이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는 프로젝트 2025라고 하고 미국의 2025년 그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한 9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레포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쪽과
또 관세 등을 통해서 현재 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개선해야 되는 쪽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2025에 등장하는 인물은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피터 나바로 역시 트럼프 일기에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라이트하이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또 나바로를 포함해서 요즘 트럼프 사단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스캇 베센트라고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게임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피터 나바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게 올해 7월 17일인데요. 그날 감옥에서 4개월 만에 출소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 대한 그런 찬조 연설을 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찬조 연설했지만 특히 피터 나바로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바로 연설은 국내 언론 기사에는 거의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나바로는 오늘 아침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연설을 엄청나게 시작을 했고요. 뭐 자연스럽게 자신을 감옥에 넣게 된 그 민주당 세력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살인자, 성폭행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테러리스트, 그리고 중국 스파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상하이의 배터리 공장하고 콩고의 노예 노동의 처분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중국이랑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노동력과 기술력에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 때를 보라. 그때는 푸틴조차도 미국과 긴장감을 고조시킬 엄두를 아예 내지도 못했고, 중국은 우리한테 도전도 하지 못했는데 바이든 4년 동안을 보니까 전쟁이 되게 되었고 심지어 탈레반까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쓴 거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엎었는지 그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다시 최부심의 메인 주제인 경제로 와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10년간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감세를 하게 되면은 4조 6천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또 관세까지 부과해버리면은, 동맹국엔 10%, 적성국엔 60%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가들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주류 경제학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재무통들, 그러니까 라이트하이저로 대표되는 이런 쪽에서는 그마저도 거부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일단 라이트하이저는 본인이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2018년에 관세 부과해봤는데 미국에선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인플레이션은 21년 말부터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세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여러 나라를 보니까 제조업을 성장시킨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중국 역시 물가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높지 않은데, 반대로 말하면 미국 제조업이 소위 급속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단이 발생을 했고요. 미국도 제조업을 키운다는 것이 물가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일자리는 GDP의 11%밖에 제조업이 차지하지 않지만 R&D 예산은 70%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고학력,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를 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규 신입 지장에 있어서 드디어 빅테크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빅테크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자연스럽게 JD 벤스인데요. 근데 JD 벤스뿐만 아니라 재무장관 후보였던 스캇 베센트 역시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6월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6월 인터뷰를 보면은 확실히 빅테크 기업이 신규 VC들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술 규제라든가 소송 규제를 통해서 미국의 VC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적 정신이란 거는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것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그런 빅테크 생태계다라고 JD 벤스와 스캇 베센트 같은 그런 인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통령인 JD 벤스는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왔고 힐빌리 출신이고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 VC 업계에 있었는데, 이 업계의 생태계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목소리가 클 수가 있었고요. 그의 주장도 어떤 다른 트럼프 사단이라고 할 그런 인물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강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을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쪽에서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스타트업에서 트럼프 사단은 이런 생각들을 동의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스타트업들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VC 업계가 스타트업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A16G의 공동 창업자인 마크 안드레센과 그리고 벤 호로위치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벤 호로위치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흑인이고 흑인 관련 인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민주당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이 둘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밝히니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소위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드레센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는 평생 민주당만 찍었다 하거든요. 자기는 빌 클린턴, 고어, 존 케리, 버락 오바마, 힐러리까지 연속해서 계속 찍었는데 자기는 그런데 지금 2024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장이 완전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마크 안드레센이나 벤 호로위치는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트럼프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그와 대담을 하면서 느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AI 규제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은 이를 좀 규제를 할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기술력에서 중국을 이기지 못하면 미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AI에 대해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역시 안드레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일정 분야가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섹터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서는 결국은 본인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사단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기술을 부흥시키고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쭉 갖게 가게 되는 건데요. 이쯤에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역사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1950년대, 60년대에 뭐 대약진운동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활동을 한 건 유명할 건데요. 1979년에 미국과 중국의 외국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80년대부터 중국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소위 등장을 한 겁니다. 1990년대에는 소위 중국의 시대였고 2001년부터는 WTO에 가입을 해서 이후 전 세계 제조업들의 공장이 된 것이 중국입니다. 초창기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공장을 지향하는 듯 했지만 이후 전개된 양상은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대미 적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중국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들이 붕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한국도 유사한데요. 한국 역시 중국의 성장기 2000년대 중반에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그런 성장기 때는 우리나라 역시 좋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도 철강으로 대표되는 여러 산업들은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자연스럽게 과잉 설비 투자에 피해를 입는 산업이 되면서는 그 산업이 반드시 침체를 했거든요. 지금은 태양광이 됐던 뭐가 됐던 중국이 과잉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산업은 항상 예외 없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어떤 특정 산업 제조업을 한 땀 한 땀 전 세계에서 정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나서부터는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지배력을 작동해서 거기서부터 무역 흑자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더 길게는 거의 40년간 쭉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재 미국의 중산층 붕괴, 노동 생산성 붕괴 이런 것들이 이런 무역 적자, 중국의 정책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생각들이 미국 노동자 가정의 기저를 가지게 된 거고요. 과거에는 2차 세계대전에 이럴 때는 미국은 일본과 경합을 했지만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힐빌리가 살던 그 오하이오에 있는 한 마을에 가와사키 스틸이 있었는데 가와사키 일본 기업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철강 회사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나는 원래 일본이랑 싸웠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다 이러면서 인식 전환된 게 나오고요. 반대로 미국의 그 민주당이 늘 그런 저소득 노동자를 대변했었는데 거꾸로 중국과 굉장히 친교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 미국 노동자들을 쇠락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인식들이 힐빌리 전체, 그러니까 미국의 저소득 백인 노동자 전체의 마음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정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암호화폐 부분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VC 업계가 트럼프를 환영한다고 했는데요. 암호화폐 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6월에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만나게 됐는데 채굴 관련 그런 상장 회사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있고 그리고 라이어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원래 소위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달 만에 30% 이상 올랐고요. 뭐 트럼프는 그 유명한 발언 모든 나머지 비트코인이 다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마크 안드레센을 만났던 자리에서 암호화폐 전체가 수혜를 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암호화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그런 규제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건 트럼프와 무관한 일이 있었지만 올해 6월 말에 행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을 합법화시켜줬던 쉐브론 판결이라고 하는 판결이 1980년 판결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할 만한 명분이 없어졌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거꾸로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의 암호화폐 시장에는 반대로 규제가 가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게 거래소라고 할 수 있고요. 바이낸스나 OKX로 대표되는 그런 많은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위 코인베이스로 대표되는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SEC 규제를 덜 받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코인 선물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낳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암호화폐에 있어서도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 이 시장을 중국이 아니면 외국이 주도하게 놔두느냐? 이건 역시 미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트럼프 사단의 전반적인 생각은 이런 관세라든가 중국을 규제하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제조업을 키우고 제조업 기반의 국가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총 생산을 늘리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고 때문에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인플레이션을 키우는 이런 형태의 바이든 정책과는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와닿는 것이 빅테크 기업의 그런 중심의 흐름보다는 VC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중심 뭔가 미국스러운 그런 생태계를 다시 한번 살릴 것이고 암호화폐도 미국의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주류 경제학이나 관세는 해로워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일침을 날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비교 열의에 의해서 쇠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조업 선진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제조업 선진국가들에 대해서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선진국은 중국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가 대만, 독일, 일본 같은 그런 다른 제조업 선진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거대한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오늘 분석왕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해외 투자가 자유롭게 열려있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국 내 자산만을 취득할 필요 없고 얼마든지 글로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지난 4년 혹은 길게 보면 약 8년간의 관성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어떤 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무언가 종전 자산으로부터는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거시 정책의 변화로 미국 대선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불확실성은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잠깐 거리두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시기에 자기 자산을 정말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심에서는 분석왕을 통해서 연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매크로를 좀 다뤘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거시 정책들에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 이게 결국 섹터나 자산 간에도 그리고 거시 지표들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거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부분을 계속해서 분석왕으로 제작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